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그 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의 학교, 지역, 또 각종 스펙을 가리고서 실제로 일하는 능력을 보고 뽑겠다, 이런 정책이죠. 그런데 사실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실행되어 왔었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채용을 위한 HR 컨설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또 실제로 채용 시장과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련 담당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태풍급 규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 아니다, 제대로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반영하려는 부동산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실태 자료가 빈약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급 확대, 공급 위주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수요 억제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제철 음식의 궁합, 또 생생장바구니 물가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17년 8월 7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도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서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그런 채용 기준이 도입된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배경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될 것인가, 또다시 공정성 시비가 붙진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채용 시장에서는 이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인 HR 컨설팅 센터의 이상돈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람인 이상돈입니다. 네. 자, 대표적인 채용 사이트 담당자이신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정부가 시행을 했어요. 배경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불공평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많이 보실 텐데요. 블라인드 채용이 느닷없이 시행된 게 아니라, 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NCS 채용이라는 부분을 진행해왔습니다. 아, 네네. 이 NCS 채용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거든요. 네. 블라인드 채용은 그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고, 능력 중심의 사항들 이외에 일반적인 스펙 사항들이라고 해당하는 것들을 가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해오던 방향에서 조금 더 강화된 거라 충분히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면적으로 다 시행된 건 아니었던 건가 봅니다.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330개 정도 수준의, 네, 공공기관들은 올해까지 3단계 사업으로 전부 다 컨설팅과 채용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점점 또 그런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배경은 여러 가지 그간에 좀 있었던 어떤 안 좋은 관행들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스펙 사회였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입시 지옥이 생겨난 것도 처음에 어떤 학교에 진학하느냐가 일생을 결정하게 되고, 네, 우수한 기업에서 S대학의 상경 계열이 아니면 큰 꿈은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거고요. 네네.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큰 발걸음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녀분들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듣다가 맞아 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특목고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센터장님 얘기하신 그런 높은 학벌의 대학 이런 것들이 지금 성공의 기준처럼 되어 있었고 능력의 기준인 것처럼 알려져 왔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 블라인드 채용의 실질 적용 사례로서 NCS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이런 것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겁니까? NCS라고 하는 것은 벌써 900개 이상의 직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NCS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이고 또 이 일을 잘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국가 차원에서 정리해놓은 표준 직무 사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 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까지.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부문 또 국가 관련된 쪽에 있지만 점점 민간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재채용 컨설팅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발빠르게 이 정부 정책의 변화 환경에 좀 적응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NCS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네네. 민간 기업들은 사실 그보다 먼저 발빠르게 시작을 해놨었죠. 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예 이력서 사항을 받지도 않고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하는 걸 듣고 바로 면접 기회를 주겠다 하는 네. 케이스들의 실험적인 채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단도직입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이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출신 학교라든지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맞춰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 자체를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 어떤 장점이나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에는 필요한 역량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채용 현장, 취업 현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로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질적인 일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의 여러 장점 또 NCS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이미 개발한 여러 가지 인재를 뽑아내는 능력은 다 좋은데 네. 좀 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더 높은 성적을 내려고 했던 것들조차의 노력이 인정받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역차별 논란, 이건 어떻게 보시죠?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대학 입시에서 보여줬던 능력들은요. 네네. 대학교 4년, 군대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오고 이런 거 치면 사실 7, 8년 전에 대학 입시에서 보여줬던 학업 성취도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과연 8년 전의 능력을 지금 현재 인재인가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로 보다 우수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동료들, 교수님들 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보상을 이미 받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격차를 뛰어넘을 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그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네. 그리고 과학적 채용이나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나 에디슨과 같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만약에 스펙이나 예전에 과거의 학력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는 영원히 잡스나 에디슨을 만나볼 수가 없죠. 예, 이 정규 교육에서는 사실 좀 미끄러졌던 분들, 낙오됐던 분들인데 세상을 바꾸는 기술 또 사업을 만들어낸 분들이긴 하죠. 자, 하반기 취업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지금 정부의 제1과제입니다. 좀 기업들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어쨌든 채용이 좀 늘 거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좀 공공부문에서도 많이 늘겠다라는 기대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도 혹시 어떤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제 공공기관들은 채용 규모를 확대를 검토하고 있거나 네. 인원을 늘려서 의뢰가 오는 추세들이 좀 있습니다.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대기업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무거운 공공기관의 인원 계획은 하반기 원래 계획이었던 12,000명 정도 수준에서 비교할 때 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렵게 전망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경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선행해 나갈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좀 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일자리의 90% 가까이는 중소기업이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올해 하반기에 바로 만들어보다는
그 이유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무지갯빛 전망을 쉽게 내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뭐 시장에 많이 충분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인 뭐 정부의 정책 방향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대들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뚜껑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로 고민 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채용 방식 또 채용에 대한 어떤 개념 변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HR 컨설팅 이런 것들도 생겨난다고 해요. 근데 HR 컨설팅이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가요? 특히 채용 부분에서의 컨설팅이라고 하면요. 네. 채용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네. 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은 어떤 건지,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쉽게 말하면 좀 어떤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이상돈 센터장님 같은 분한테 이제 요청해서 받을 텐데, 네네. 오히려 지금 취업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예. 취업시켜야 되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제 앞으로 좀 넓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취업 시장에 좀 네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아마 인재를 뽑는 담당자들이 선택할 거다. 좀 이런 도움 말씀 뻔할 수 있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취업준비생들 저희도 많이 만나보는데. 실제로 잘 모르나요? 네, 일단은 자기가 인사 지원을 한다, 내지는 기획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일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을 못해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네네. 뭔지를 알아야. 네.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데. 네. 굉장히 일반적인 거 준비하거든요. 영어 공부하고. 네. 그런 거 해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취업 현장에서 만나보면 두 번째 아쉬운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네.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늘 자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흔히 하는 책임감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창의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이런 얘기들 똑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진짜 장점들, 자기가 살면서 자신을 통해서 또는 남을 통해서 듣고 확인되어 있는 자기 장점들을 사례별로 체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꼭 한마디 더 네. 해준다면 사실은 정부나 학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에서 네네. 상당히 많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계조사를 해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 알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20%가 안 돼요. 네.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남의 눈, 제3자의 눈으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네네. 내가 원하는 그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고 하면 길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피지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진짜 좀 해야 될 일과 나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부딪혀서 알아내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인 HR 컨설팅 센터 이상돈 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까지도 녹여내서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바로 앞서 인터뷰에서 나온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영어의 블라인드, 눈을 가리다 이런 뜻이죠. 이 블라인드와 채용의 합성어인데요. 인위적인 학벌이나 경력 등을 보는 게 아니라 인성, 적성, 그리고 일하는 능력을 주로 보겠다 이런 의미겠죠. 문재인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입사지원서의 출신 지역,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 시행되고 있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전폭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기업에서도 이런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온 것처럼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변화된 제도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취업 경쟁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기회 확대의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차근차근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앞서 인터뷰에서는 그게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만큼 채용 시장이 좁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온 또 대책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2부 경제 톱뉴스 캠페인 2개 듣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1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2대1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부동산 대책 정말 태풍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뒤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실수요자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구제책이 나오고 있죠.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이제 돈 빌려서 집 사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집값의 한 60%는 갖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실수요자의 기준이라든가 적용 시점을 두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이 실수요자 적용 지침을 정해서 금융기관에 안내를 했는데요. 네.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기 전날, 그러니까 이제 8월 2일까지 금융사의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라든가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는 규제 강화 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8월 2일까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6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서와 거래 신고 필증 이런 걸 제시를 하면 LTV의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다면 이제 무주택 세대주에서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청약해서 당첨이 됐고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2일까지 이 시공사가 은행과의 이제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아파트 분양권 샀는데 2일까지 기존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서 분양권을 매입했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역시 분양가액의 60%까지 중도금 대출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이전에 재개발 예정인 지역에 입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주비 대출 인수 신청 못한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감정가액의 6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괄적이기보다는 좀 약간 해법들을 내놓는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 있었습니다. 구형 내용 나왔나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오늘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원으로 433억 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것은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대가성 뇌물 지원이다. 이런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정경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도 설명했고요. 또 삼성 관련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구형했고요. 또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결심까지 끝냈으니까 이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는데요. 네. 선고 공판은 이달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꽤 중형들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뭐 공소사실 증거가 없다, 뭐 부정적인 인식과 추측만 나열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검이 승마 지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수뢰로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단순수뢰의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갔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단돈 1원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속된 적이 없다라는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금 삼성그룹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특히 이유가 있나요? 네, 요새 이 대기업 상수들이 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회사 자금을 좀 이용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를 주로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조영호 대한항공 회장의 평창 자택 인테리어 공사 때 뭐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고요. 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 때도 비슷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 개선을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네. 또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세금을 지불한 정황 이런 게 포착이 됐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앞선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전방의 압박 이런 표현도 떠오르네요. 가상화폐가 투자수단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인데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요새 뭐 가상화폐 굉장한 관심이죠. 뭐 투자수단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 5일에 장중 3,360.8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3,303달러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이 장중 거래 가격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중순에 3,025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신고가를 깬 겁니다. 7일 한국 시간으로 아까 한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봤더니 3,26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이 8월 1일자로 분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채굴업자들 간의 갈등이 좀 빚어졌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전에 뭐 이런 갈등 과정이 좀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히려 분할한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 시세 자체는 올 들어서 한 3배 이상 올랐고요. 이달 상승률만 해도 한 15%에 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오르는데 이제 분할이 된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2일에만 해도 장중 한때 7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260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비트코인당 1비트코인 캐시를 지급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안정성도 좀 부족하고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도 범위가 넓지 않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 사실 국내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인데 이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오늘 한 354만 3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468만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20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일부 좀 회복하긴 했는데 아직 고점까지는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블록체인 기반의 이 전자화폐 가격 변동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를 봤더니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많이들 움직였나 봐요. 네, 휘발유와 경유 소비 2분기에 보니까 각각 2천만 배럴, 4,300만 배럴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6%, 3.8% 증가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2분기에 보면 5월이 껴있잖아요. 이때 이제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나들이 가느라고 기름 소비 늘어난 영향이 있고요. 네. 또 저유가 때문에 이제 기름 소비 부담이 크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차량 대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늘어난 요인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 보면 수송용 연료에 뭐, 나프타, 벙커CU, LPG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석유 제품 소비가 2억 3,4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1.4% 늘었는데요. 나프타 소비는 뭐 석유 산업 좀 호황이라서 원료 수요 늘어나면서 4.5% 증가했는데 벙커CU는 이 발전소에서 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력 발전 단가 오르면서 전년보다 32% 줄었고요. LPG도 LPG 차량 대수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로 0.9% 줄었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제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많은데, 네. 일단 오늘 실수요자 기준이 나왔잖아요. 이 일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 이런 데 지정하면서 3일부터 바로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네. 은행 창구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 뭐 거의 일대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사실 투기 세력 잡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실제로 집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실수요자들의 크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의 바람이 아주 속도 조절을 잘 하듯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경제 톱뉴스에서 오늘의 톱뉴스로 기자가 꼽은 뉴스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었죠. 그만큼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땅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만 하죠. 특히 땅에서 버는 돈이 땀 흘려 버는 돈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 세력은 바로 이렇게 해서 차익, 특히 재산을 더 불려서 돈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문제가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준다,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의 문제인식이고 바로잡겠다고 세운 게 파리 대책입니다. 굉장히 센 규제책이다, 태풍급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또 실제로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임시방편으로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보다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을 좀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문제의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 연결해서 파리 대책의 근본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보완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는 집 아니면 이제 다 파시라. 이게 오늘 기사의 제목입니다. 네. 김현미 장관의 얼굴이 딱 드러나 있는 기사인데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재테크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는 주거 기능으로 좀 봐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핵심 어떻게 꼽으십니까? 파리 대책의 핵심은 역시 이제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주택자한테 수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정책을 믹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 목표로 보이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면 청약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매 제한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투기 목적을 가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재건축 시장 진입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고요. 네. 또 투기 목적의 대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투기 수요 억제 하는데 방점을 지켜 있는 거고요. 이런 정책들은.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죠. 네. LTV나 D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요자들한테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공공 분양하고 신규 택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무주택자들한테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 억제, 그다음에 무주택자한테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그간 저금리라던가 세계 경제의 어떤 부진 때문에 갈 곳을 못 찾은 돈들이 이 부동산으로 네. 몰렸지 않습니까? 갭투자도 그렇고 예, 이제 그 돈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대신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예. 이게 사실 실수요자들도 지금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이거 이제 이번 규제에서 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상당 부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일면 때문에 이미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태풍의 이 규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릴 것이다. 좀 이런 비관적인, 그러니까 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주택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진단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규제는 굉장히 강화되긴 했는데요. 네. 양도세가 주로 이제 세제 관련해서는 그렇죠. 일단 세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양도세 강화는 됐는데 양도세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유세가 안 붙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랑 양도세가 같이 붙어줘야 사실 이게 무서운 건데, 네. 보유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탄이 넉넉한 분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시장이 매각하는 거, 이 압박으로는 굉장히 좀 약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 부분은 네. 대출은 일단 영향이 없는데, 이제 워낙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집사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끌어갔고, 네. 투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갭 투자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일반 실수요자들이 추격 매수를 한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네네.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가 없다고 하면, 네네. 없다고 하면 굳이 이제 주택을 구매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관망해라, 실수요자들은.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좀 한번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가 뭔가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네. 그 양도세는 이제 주택을 매각하고 또 하나의 전제가 차익이 발생해야 이제 네.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투기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보유세가 가장 무섭죠. 예,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그렇습니다. 내야 된다. 더군다나 네. 이제 그게 예전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누진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섭죠. 예,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사실 보유세가 가장 무섭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정리되는 느낌인데 네. 지금 정부 정책, 이 문재인 정부의 파리 대책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수요 억제 또 수요 중심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좀 단기적이다. 공급이 좀 병행돼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래도 좀 이게 안정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좀 바뀌지 않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요. 네네네. 제가 사실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근데 참여정부 때 이제 한창 이제 뜨거워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예. 네. 근데 그때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2005년 그 무렵에 보면은 그때는 어떤 논리였냐면 강남의 집값이 왜 올라가냐? 네.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공급 논리가 되네요. 예. 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따져보면 저희가 통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집값이 가장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서울시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2003년에 1,017만 4천 명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993만 명이거든요. 2016년에. 네. 줄었고 세대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보면 1인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1인 세대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구매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억짜리 고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주택 보급률하고 그러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네. 보면 인구가 별로 안 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택 보급률하고 자가 소유율 통계를 보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그 2005년에 93.7%였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다. 예. 2014년 97.9%죠. 이게 계속 집을 지어야 되니까 올라가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자가 소유율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밌는 게 네. 2006년에 44.6%. 그러니까 내 집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14년에 보면 40.2%입니다.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했습니까? 집은 더 많이 지었는데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요. 네네. 이거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매집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택 공급 확대는 사업적 혹은 이 투기적 성향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요구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굴러갔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네. 거기다 이제 그 부동산 광고가 절실히 필요한 이제 메이저 언론 이쪽이 네. 이제 자꾸 이제 그런 프레임을 유포시킨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주택 인허가 물량입니다. 네네. 이걸 보면은 재밌는 게 2015년에 76만 5천여 건 네. 허가가 났거든요. 네네. 그 작년엔 72만 6천여 건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량이냐면 그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네. 그 주택 인허가 실적이 70만 건을 넘은 게 1990년,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노태우 정부 때 네. 주택 200만 원 건설 일기 시도시 지을 때요.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근거가 없는 프레임입니다. 네. 공급하라 해서 공급했는데 공급했다고 주택이 잘 분배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지지 않는 상황. 전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서민 주택의 어떤 문제점의 배경인데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실태라든지 그런 근거가 밝혀진 부분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든 주택이든 간에 개인과 법인이 도대체 어떤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부동산을 이게 지금 그 통계를 다 갖고 있는데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는 거군요. 예, 유일하게 이제 했던 게 참여정부 때 한 번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뜻 봐도 지금 2015년에 한국의 국민 순자산 네네. 이 한 1경 2,359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이죠. 이게 좀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9,136조입니다. 그러니까 1경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니까 언뜻 봐도 이게 소유 편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빨리 그 법인과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내놓은 규제책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어떤 돈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 땅들을 소유하고 구매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대책이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요. 이명박 정부 내내 좀 잠잠하다가 2014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경환이가 초이노믹스 나올 때죠. 김대수 집사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중에는 부인했지만 그 무렵부터 아주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죠. 자, 공급 또 이런 확대책이 사실은 지금 부동산의 여러 가지 뭐 자산의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빚의 대부분도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거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본 문제점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공학으로 너무 많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다 대부분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폐청산 차원에서 부동산 공학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라고 저는 봐요. 그 수단은 그렇다면 보유세 현실화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또 임대소득도 제가 보기에는 낱낱이 파악해서 지금 한 40조 정도 파악되거든요. 과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세금이라는 수단,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서 애청자 여러분도 알 텐데요. 좀 그런 부분들의 좀 정상화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는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또 즐겁게 하루도 즐겨야 되죠. 그런 경제를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생생장바구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바깥의 날씨를 보면 입추가 아니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삼복의 마지막인 말복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사실 제가 지난 중복 때 원기 회복을 하려고 저녁에 장어를 먹었거든요. 아니, 원기가 많으신데 또 회복을 하셔야겠군요. 예. 미리 준비를 하려고. 네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디저트로 복숭아를 먹었는데. 요즘 제철이죠. 네, 저와 제 친구가 같이 먹었는데 둘 다 배가 아픈 거예요. 장어와 복숭아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소화를 잘 못 시킨 건가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복숭아와 장어를 함께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궁합이 있다고. 그쵸. 이 궁합이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복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보통 잘 알려진 걸로는 맥주와 땅콩, 토마토와 설탕 이런 거 의외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시금치와 두부도 같이 먹으면 칼슘 섭취를 방해해서 결석증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네. 또 요즘 문어가 제철인데 고사리랑 같이 먹으면 이 문어도 고사리도 둘 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라서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사람과 여러 가지 이 직업에 있어서 궁합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음식 궁합 사실 아주 중요하군요. 복숭아 요즘 제철인데요. 건강상에 장어 드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도 드렸고요. 맥주, 땅콩, 토마토, 설탕, 시금치, 두부, 문어, 고사리까지 얘기 듣고요. 문어 먹을 때 고사리 반찬 있으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없나요? 궁합이 제가 아까 토마토와 설탕은 궁합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대신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심장병과 암을 예방해 주기로 유명한데요. 이 성분을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렴해진 고등어가 좀 무와 조합이 꽤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에 좋지만 사실 비린내가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가 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부족한 비타민 C와 소화 효소를 더해줄 수 있거든요. 예, 이 고등어 조림할 때 무 넣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궁합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예,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소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요즘 걱정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가뭄과 이 폭염, 집중호우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기인데요. 네. 유통업계가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는 양재 하나로마트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했었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마트가 주요 채소인 감자, 상추, 양파, 대파 이런 품목들의 가격을 최대 40%까지 인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신선식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면서 혹시 또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네.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농수산물 전문 유통센터인 후레쉬 센터가 있어서요. 네.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 하고요. 또 산지에서 계약 재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합니다. 아, 계약 재배가 뭔가요? 이 계약 재배라는 거는 특정 농산물을 씨를 심을 때부터 농가와 가격을 먼저 정하고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농작물이 잘 안 돼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사전 단가를 받게 돼서 안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고요. 네. 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가는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유통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유통 상황이라든지 소비 패턴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농가와 이런 계약 재배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물가 정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는 품목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오르는 품목은 얼갈이 배추와 애호박이 좀 상승하겠는데요. 네. 얼갈이 배추는 여름 더위로 인해서 잎과 줄기가 시들고 있어서요. 네. 생육이 불안정하므로 이 출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겉절이 김치로 쓰는 수요는 증가해서 저번 주 1kg에 3,700원대였는데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애호박은 마찬가지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노지 재배 생육이 부진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애호박이 한 개에 한 2,000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네. 이게 소폭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 참 가격이 올라서 부담된다. 오늘 물가 관련해서 비상이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좀 저렴한 것들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뉴스에서 이 채소류, 과일류 다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네. 하나씩만 꼽자면은요. 네. 이 채소류에서는 당근이 좀 저렴해질 것 같아요. 봄에 네. 나와서 저장해둔 봄 당근 그리고 여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고랭지 당근이 함께 유통되고 있는데 예. 시장에 이게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고랭지 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14%가 증가해서요. 네. 1kg에 3,000원이었던 당근 가격이 좀 하락하겠습니다. 당근이 조금 싸졌군요. 네. 네. 그리고 사과는 햇사과라고 이 초록색 사과 아오리 품종이잖아요. 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물량 증가로 가격이 좀 맞아요. 내려가겠고요. 네. 마트에 10개씩 이렇게 묶어둔 거 보면 뭐 한 7,000원 이런 가격대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가을에 먹는 맛있는 사과도 좋지만 초록 사과도 신선하니까 여러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더위 날려버릴 이 먹거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축제 얘기 있습니까? 축제요. 먹을 게 많은 여름 축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이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네. 15일까지 3일 동안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목이 거창하네요. 글로벌 네. 푸드 페스티벌. 어떤 건가요? 테마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각양각색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존이랑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크래프트 음료존 네. 그리고 각 나라의 이색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존이 있대요. 네. 이 밖에도 토크 콘서트, 라이브 공연 이런 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축제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선선한 밤바람 쐬면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한 생생경제였고요.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009님은 주택보급률에 들어가는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근데 좀 확대해서 이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있죠. 9246님, 집값 해결 역시 보유세가 답입니다. 이렇게 좀 동의해 주셨고요. 블라인드 채용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좀 어깨 활짝 펴고 웃는 모습 기대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거 신입한테는 통할까요? 이런 3009님의 우려 말씀도 있었고요. 0984님은 확대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292님은요. 파리 대책에 우는 사람, 무리해서 집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집으로 돈 벌어 보려는 사람들인데요. 제발 자금 투자를 좀 정부가 선한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맞습니다. 돈의 흐름 잘 봐야겠죠. 오늘 선물은 0984님께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로 확대하는 날 오길 기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